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이후에 시작의 이목이 환율 보고서로 쏠리고 있습니다. 환율 보고서도 당초 예상보다는 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상호 관세도 그렇고 환율 보고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연설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때문에 들썩임이 좀 있었는데요.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요즘 산불 피해 때문에 우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워낙 피해가 큰 것 같아요. 좀 기부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은행들은 좀 기부하는데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들이 좀 기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 좀 기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지도 교수가 그쪽에 사시겠다고 해서 가셨는데요. 다 이렇게 전서해서 어제는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는 증권사 고객을 상대로 하니까 기부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이게 자동차 관세 25%가 미 국민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뿐과 것처럼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 미국을 이렇게 사실 해방시킨다 하는 게 아니라 미 국민들을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자동차 현지화율이 사실 미국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얘기죠. 그 비중을 보면 미국이 한 40%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60%입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부품과 관련 없이 전부 자동차 관세를 일괄적으로 25% 때리면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자동차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추정한 기관들 여러 가지 기관들 보면 보편적으로 48,000달러 자동차가 이번에 25% 관세로 인해서 6만 달러까지 갑니다. 그럼 미 국민들이 자충수가 걸리는 거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증시를 이렇게 끌어내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본다면 상당히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GDP가 잠정치보다 0.1%포인트 올라갔다든가 주간 실업정가가 낮았다든가 해서 이런 경제 지표 호조를 보면 주가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세 충격 때문에 주가가 장 막판일수록 더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객이 증가하면서 국제금값이 오늘 사상 최고치 찍었죠. 한 3,100달러를 넘어서고 있고요. 국제금리도 올랐습니다. 인플레 우려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감지수로 보면 전일 대비해서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는 사실 하락폭도 크긴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폭이 크지 않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어둡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복병을 맞은 자동차 관세 문제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상호 관세도 좀 상당히 어렵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환율 보고서도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상호 관세와 환율 보고서에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상호 관세 얘기는 많이 다뤘으니까요. 위원님, 환율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네. 환율 보고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텐데 요즘 많이 거론되는 환율 보고서 이거 도대체 어떤 거죠? 네, 지난번에 김영태께서도 환율 보고서 이 내용을 잠시 언급했습니다는 다들 김영태의 얘기대로 사실 아실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각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잠시 그 내용을 좀 시청자 여러분에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 재무부가 매년 4월과 10월 달에 환율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4월 15일, 10월 15일입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 집권 1기서부터 이게 좀 흐트러지고 있죠. 그래서 매년 4월 15일, 매년 10월 15일에 반드시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교육 상대국의 인위적 평가 절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재무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인위적인 평가 절하는 대표적으로 관세 이외의 비관세 장벽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요즘 상호 관세 관련해서 비관세 장벽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관세는 한미 FTA 문제 때문에 제로 관세를 하지만 사실 이것도 같이 이제 포함해서 재조정하겠지만 이 NT 보고서 이렇게 나오면 비관세 장벽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인위적인 환율의 원화 약세가 있다면 환율 조작국으로 걸리는 겁니다. 근데 관세부가 여기서 가장 센 게 대통령의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슈퍼 301조죠. 보복 관세가 상한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정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환율 조작이 굉장히 이렇게 이번에 많이 될까 하는 측면은 이 환율 조작이라는 그 용어는 1988년 종합무역법 옴니버스 액트에 나왔거든요.
근데 시청자분이 베넷 해치카퍼에서 뭐 무역 흑자가 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해서 3%, 환율 개입 비중의 4%는 소위 BHC 법안. 요거는 2015년에 오바마 정부 대통령 시절에 사실 생성된 거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는 오바마 지우기지 않습니까? 집권자에게는 바이든 지우기지 않습니까? 근데 집권 1기 때도 종합무역법 부활을 검토했거든요. 그러니까 BHC 법안은 오바마 정부 시절에 나왔으니까 오바마 지우기니까 트럼프 정부 1기 때에는 바로 종합무역법 부활이 검토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검토를 완전 됐습니다. 그래서 집권 2기 때는 이게 시행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BHC 법안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옴니버스 액트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관세부가 있는데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른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우리의 원화 절하다, 위안화 절하다 해서 가격 할증 정책인 관세를 무력화하겠다면 바로 환율 보고서 들이대는 거죠. 환율 조작으로. 그래서 이것이 지금 관심이 되고 있다 그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환율 보고서 발표에 앞서 있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 향방도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는 공화당은 역사적으로 강달러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이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 약달러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공화당 정통은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스트롱 달러, 스트롱 아메리카 정책이죠. 이건 뭐 공화당이 상당 이유로 지키던 문제죠. 그래서 공화당 집권 시절에는 저 전통이 유지되니까 달러 위주의 미국의 세계 지배 질서가 잘 형성됐죠. 그게 트럼프 정부의 마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 킹스턴 체제, 자유변동 환율 체제 이후에 달러 위상이 약화되고 브레이튼우즈 체제가 약화되고 미국의 위상이 떨어지고 중국보다 재침을 당할 것이다 하다 보니까 이게 공화당 전통을 지키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라는 것을 구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집권 1기 시대를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달러 약세는데요. 자, 공화당 전통을 지키는 게 집권당 입장에서는 미국의 국익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2017년서부터 2021년 1월 20일 직전까지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달러 가치 평균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집권 1기에 달러 약세다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연임했기 때문에 집권 2기를 따진다면 4년을 기준해야 되니까 달러 인덱스가 평균 85입니다. 트럼프 때는 1기 때는 95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는 것은 달러 강세가 돼서 공화당의 전통을 유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 2.0 시대에서는 사실 이와 같은 공화당의 전통을 더 지켜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달러 강세 유지해야 마가가 실현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달러 약세된 상태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어떻게 마가가 실천됩니까? 안 되는 거죠. 세계를 지배하는데 가장 다른 국가의 위상 비교할 때 자국 통화가 어떻게 되느냐 위상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달러 약세인데 세계를 어떻게 지배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금융 사이드가 실물보다 3대 1 정도로 금융 규모가 실물보다 큽니다. 그러면 금융의 지배력이 자 산업에 있어서 보면 실물과 금융에서 보면 원래 실물 사이드에 대해서 금융은 실물 상황을 반영하는 거다. 팔로잉 인더스트리다 하게 금융이지만 지금은 금융이 실물 섹터를 리딩하는 인더스트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금융의 상징인 달러가 약세가 되면 어떻게 마가가 실천되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사실 트럼프 정부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네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 기업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네. 기업인들은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은 강달러 주장하지만 달러가 약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공화당의 전통 중에 하나가 스트롱 달러, 스트롱 아메리칸 정책에 의해서 친월가, 친증시, 친기업 정책이거든요. 자, 그러면 공화당의 또 하나의 전통은 뭐 기업가 출신 관계없이 친기업 정책이다, 기업 정책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하기에 달러 약세를 통해서 수출을 증대하는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거든요. 근데 집권위기에는 많은 기업인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소속이 기업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기업 정책을 하면 사실 강달러보다도 공화당 전통을 깨고 약달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집권 2기 내내에서는 계속해서 사실 그 달러 약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집권 2기의 내각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신과 목표에 따라서 사실 달러에 대한 입장이 바뀝니다. 베센트는 기업인이 아닙니다. 금융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내수 확대를 통해서 하는 게 금융 사이드는 맞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업인입니다.
그래서 수출 증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가 트럼프 정부에서 내각들이 기업인 출신이라 해서 달러 약세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베센트는 자 본인이 마가의 선봉주자니까 강달러가 가야죠. 눈이 그거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내수 확대하는 측면에서 보면 강달러로 가져가야죠. 그리고 머스크 입장에선 약달러로 가야죠. 그러면 자 재무부서, 중부부서인 베센트는 강달러 가져가고 또 하나의 정부 수율기기는 머스크 같은 약달러 될 때 트럼프는 코디네이션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냐. 부동산 재벌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베센트 입장으로 가는 게 낫죠. 왜냐 내수가 확대돼야 부동산이 화랑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장남한테 맡겨놓은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 옆에서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달러에 대해서 트럼프의 특성대로 양자가 이렇게 나눌 때는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트럼프가 달러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은 밝히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참 고민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달러 강세, 달러 약세 두 가지 요인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어떠세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달러 정책을 피기에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분도 야 그러면 달러 공화당 정책대로 달러 강세를 바라고 기업인들 일부 기업이 하지만 달러 약세를 바란다면 한나라 달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강달러도 바라고 약달러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현안별로 투 트랙 스트래티지 이원적 전략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에서 일관적 정책 기조를 가져가기 어려웠던가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죠. 그때 경기가 둔화됐습니다. 근데 물가는 올랐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경기 침체 문제를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되겠지만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이럴 때 나온 용어들이 팀버겐 정리입니다. 현안별로 정책 수단을 관리하겠다. 그래서 달러 정책에서는 1990년대서부터 사실 1090년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1990년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1990년도부터 루빈 시절부터 이원적 전략을 가져간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2.0 시대 환율 정책을 보겠습니다. 이원적으로 가져간다. 자 지금 무역 적자를 축소해야죠. 무역 적자 전체에서 무역 적자 비중이 적은 것이 이제 유럽이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뭐냐? 강달러 정책을 가져가는 게 낫죠. 근데 무역 적자 전체에서 지금 관체에서 무역 적자를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적자 비중이 가장 크게 아시아 국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 정책을 가져가야죠. 그러면 이런 이원적 전략을 가져갈 때 공화당 전통은 유지할 수가 있죠. 왜냐?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화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유로화에 대해서 달러 강세는 인덱스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공화당 전태는 강한 달러는 유지하겠죠. 근데 자,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는 달러 약세를 가져가니까 무역 적자는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이원적 전략으로 트럼프 정부 2.0 시대에는 이원적 전략으로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원적 전략을 가져간다. 네. 네, 하지만 위원님, 트럼프 정부가 당황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예상과 달리 약달러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 보고서가 더 관심이 되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는 달러 인덱스가 110이었습니다. 달러가 강세였었죠. 공화당 전통이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유럽이 독일이라든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4대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달러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는 유로화에 대해서 강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거꾸로 가고 있죠. 아시아 통화 대비해서는 이렇게 약세가 돼야 되는데 강세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 트럼프 정부가 바로는 성향대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반대 현상이 되고 있죠. 근데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달러 인덱스에서 유로화 비중이 58%니까 유로가 강세니까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죠. 그래서 110에서 104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당황하느냐? 공화당 전통 입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스트롱 달러에 무너지는 분위기죠. 그리고 아시아 통화 대비해서는 달러 약세가 되는데 거꾸로 강세가 되니까 무역 적자가 관세를 통해서 줄여야 되는데 더 확대되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 보고서가 관심이 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방어는
공화당의 정통대로 강달러 하면서 유로화에 대해서 달러가 강세되고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 약세가 돼야 되는 게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세부가 하더라도 아시아 통화들이 가격 할증 정책인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원화 약세, 위안화 약세, 오늘 엔달러 환율도 150엔까지 갔습니다. 엔화 약세 이렇게 되면 무력화되는 문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뭐냐, 이걸 틀어막기 위해서 환율 보고서 내용이 벌써부터 관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첫 환율 보고서에서는 왜곡된 트럼프 정부가 바라는 이런 또 공화당 정책에 바라는 시각과 달리 최근의 환율 움직임을 시정하기 위한, 이건 이제 왜곡된 환율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을 시정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관세에 대해서는 정작 뒷전으로 물러가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4월 2일 날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표현이 좀 강하긴 하지만 환율 전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미 이제 관세 전쟁은 되죠. 어디 자동차 관세 이외에 사실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EU 관세 보면 느닷없이 예고된 것보다 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뭐냐,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발할 때는 앞서 말씀같이 미국 자동차 입장에서는 해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 국민들이 자동차 소비재 가격이 올라가는 자충수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는 환율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문제의 NT 보고서가 3월 말에 나옵니다. 근데 4월 초에 발표되는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정대로라면 4월 10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환율 보고서, 재무의 환율 보고서, 이 보고서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1단계 관세 전쟁은 상호 관세에서 마무리되지만 이게 여기서 마무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의 기조가 관세는 1단계 마무리하고 관세 정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관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교역 상대의 환율의 인위적 평가 절하라든가 이런 걸 틀어 막아야 되죠. 관세만 때리면 어떻겠습니까? 교역 상대국의 반발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단계 관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단계 조치로 사실 관세 입장에서 2단계 조치로 환율 전쟁에서 1단계 조치로 지금 앞으로는 관세에서 환율 전쟁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번 그렇지만 오늘 참 중요한 중요한 토픽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문제는 우리인데요. 미국의 무역 적자 8대국에 한국이 들어가 있고요. 달러 환율이 1,470원,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원화가 상당히 약세죠.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국가봐도 우리 입장에서 사실 이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뭐 정책적으로 혼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환율 조작국에 지정됐습니다. BH법에서는 2015 무역촉진법에서 BH법에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환율 관찰 대상국입니다. 근데 1990년대 초반에는 종합무역법, 이번에 부활시킨 종합무역법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수포산비 쪽 관세를 떼니까 미국의 수출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죠. 경상수지 확대되면 환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의 베센트는 뭐냐면 1990년대 바트와 약세를 통해서 영국의 바트 위기를 초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리고 2012년 아베노미스 때 아베 엔화 약세 공매도를 쳐서 돈 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에도 환율 조작국이 걸리니까 환율 조작국들이 1990년은 중남미 외채 위기, 1990년 아시아 위기, 그다음에 1990년 모라토리엄 사건까지 순차적으로 위기가 발생했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번에 한국이 만약에 환율 조작국에 걸린다 하면 제2의 외환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 1990년대식으로 제2의 외환위기가 걸릴 것이냐? 걸리지는 않습니다. 외환위기 문제는. 왜냐? 최강의 캡틴 방식에 의해서 한국의 적정 외환 수준이 3,800억 달러를 본다면 지금 4,090억 달러는 아직도 많고 이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일선 외환 보유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외환위기 경험을 통해서 이선 자금도 많이 했습니다. 멀티 이렇게 수합해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 국가 간의 쌍무 간의 외화 수입도 많이 하고 내부적으로는 MPC랑 이게 좀 통화 수합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1990년대 시기에 외환벌과 300억 달러 못 미쳐서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제2외환위기는 일부 대학 교수가 우려하는데 그건 잘못되어 있다. 그런데 자, 위기는 안 발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수출이 부진하고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0%에 추락할 위기가 있습니다. 그나마 성장의 지탱 요인이 수출이었습니다. 이 수출마저 이렇게 안 될 때는 실물의 복합위기는 우려된다. 그래서 외환위기 전체는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위기에 벗어나느냐? 그러면 우리 경제 상황, 실물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그래서 1990년대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때 강경식 팀에서는 펀더멘털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환위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펀더멘털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물 위기에 의한 복합적 정치 위기는 미리부터 이렇게 경제 강요들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 문제에선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쭉 들으니까 선제적 대응이 매우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